이렇게 이제 조각가로서 이름이 드높아지는 이 순간에 또 한 번 자기가 조각가로 승부할 수 있는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 율리우스 2세인데요. 이 율리우스 2세가 자기의 무덤, 죽었을 때 묻히는 그 무덤의 조각을 미켈란젤로한테 맡기게 돼요. 근데 이게 슈퍼 메가급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이가 거의 8에서 10m쯤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각상이 40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비드상이 4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낚이기는 명작이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좋은 조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멋진 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석 광산이 있는 까라라에 가서 진짜 좋은 돌을 찾기 위해서 몇 년씩 누비고 다니는 그 과정이 있는데 슬프게도 이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왜요? 왜지? 그 당시 율리우스 2세 교황에게 건축으로 자문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라만테가 사실은 밀고 있었던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능 있는 미켈란젤로보다 어리고 미켈란젤로는 성격이 좀 괴팍한데 성격도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파엘로라는 작가입니다. 그의 먼 친척 되는 삼촌 정도가 되는 사람이 브라만테였는데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와 교황 사이에 불화를 만들려고 이런 잡음을 만들었다고 누구의 주장이냐면 미켈란젤로 측 주장입니다. 라이벌. 한번 그거와 관련된 그림도 남아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브라만테가 초대 베드로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베드로 성당을 짓자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한 젊은이가 또 서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라파엘로인데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절묘한 사람은 입이 이렇게 삐쭉 나온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장면을 굉장히 심술궂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인데 자기가 꿈꿔왔던 율리우스 2세 무덤 조성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고 게다가 미켈란젤로에게 천장화를 그리도록 하라는 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브라만테라는 거죠. 당연히 미켈란젤로는 이거는 거절합니다. 아직 회화적으로는 실력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던 미켈란젤로가 브라만테가 자기를 나락에 빠뜨리려고 만든 일종의 간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황의 요청을 거부하죠. 저는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그 미켈란젤로 성격이 얼마나 괴팍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교황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언제 끝났는지 미켈란젤로한테 물었는데 끝날 때 되면 끝나겠죠. 이 정도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정말 성격이 진짜 다혈질 성격인데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주교 지팡이 있죠. 그걸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켈란젤로가 맞고 가만히 있었냐? 즉시 짐 싸갖고 고향으로 낙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이 막상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프로젝트는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달래게 됩니다. 근데 뭘로 달게 됐냐면 체불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미켈란젤로가 사형제인데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밖에 없었어요. 소년 과장이었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일찍부터 성공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 두카토 500냥. 500냥. 예.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정도가 밀려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이 시스티나 예배당을 완성시키죠. 아마 이게 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감행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교황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정말 지척에서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스티나 예배당과 라파엘로가 일하고 있는 교황의 집무실과의 거리는 100m도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7살 어린 라파엘로라는. 더 기분 나쁜 거는 본인은 그래도 피에타상이라든지 다윗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라파엘로는 사실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말 신예의 작가이거든요. 그에게 교황이 정말 지척에 있는 공간에 중요한 작업을 맡긴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경쟁 구도이고 이거 지게 되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교황 집무실의 스탄자 그림인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한테 느끼는 감정도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을 그리기 위해서 1대1 드로잉을 그렸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드로잉입니다. 중앙이 비어 있죠. 네. 사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 계단 앞쪽에 우리 쪽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분이 라파엘로가 그린 미켈란젤로로 알려져 있어요. 라파엘로가 보기에는 미켈란젤로는 항상 어떤 거예요? 혼자 뚝 떨어져서 외롭게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라파엘로 측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낯서고 먼 게 아니라 고독한 천재로서 인정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고 좀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를 따라했다, 모방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짠가요? 그 라파엘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격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만화 속에 무슨 싸우다 보면 그걸 그대로 배우는 주인공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그 처음에는 브라만테와 같이 우르비도라는 약간 시골 출신의 예, 그냥 로컬 화가였는데 피렌체에서 유학하면서 그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요. 로마에 와서 미켈란젤로와 경쟁하면서 미켈란젤로와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던 화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거 배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죠. 예, 절대적인 능력이고요. 어느 순간에 넘어가게 되면 표현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천재였던 다빈치까지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3대 천재 뭐 이런 거. 3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를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죠. 라파엘로의 안타까운 점은 요절입니다. 요절. 37살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르다. 예, 그것도 이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과로사로. 그러니까 일을 좀 거절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잘하니까 많은 일이 몰려왔고 정말 젊은 나이죠. 30대 후반에 했던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까 봤던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교황의 집무실 벽화 다 그리고요. 그 당시 또 성 베드로 성당 설계에도 또 참여하게 되고 또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문화재 청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끊임없이 또 미켈란젤로와 얽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나빠요. 이 두 사람이 경쟁에 있다는 것을 알아갖고 끊임없이 이 두 사람한테 같은 그림이나 같은 곳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스트레스. 보실까요? 이 그림은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아니에요. 미켈란젤로와 친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던 베네치아 출신의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와 라파엘로가 거의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을 프랑스 성당에 그리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둘이 그림을 나란히 걸겠다라는 거예요. 비교되잖아.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아주 측근인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와 라파엘로의 그림이 나란히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그림 비교로 찬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미켈란젤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그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자렛을 살리는 장면이에요. 저 나자렛의 장면, 오른쪽을 보시죠. 저 드로잉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려, 레슨을 준 거죠. 이렇게. 다 해준 거네요, 저건. 그렇죠.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 모습은 뭐예요? 천지창조의 모습이라든지 미켈란젤로의 모습 그대로 또 따온 거죠.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는 철저히 자기가 누구의 모습으로? 미켈란젤로의 모습으로 저 그림을 완성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라파엘로의 기량이 어느 정도냐면
초격차입니다. 산상에 올라와서 그 예언자들과 함께 만나고 그 아래에는 마귀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도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 진짜 멋있다. 진짜 너무 환상적이다. 두 개의 그림이지만 아래 위 그림이 따로 놀기보다는 손짓, 몸짓 그리고 빛의 효과에 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효과를 주게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구 승이에요? 라파엘로 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겼다, 이겼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라파엘로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거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그림을 그대로 모자이크로 만든 작품이 베드로 성당 안에 이제 그 제대화로 또 있기 때문에 혹시 로마에 가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또 한 번 굉장히 많은 생각을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작품을 쓰시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은 뭐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그림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곤란했던 모습이었던 완전 것 같습니다. 근육질이에요. 근육이 엄청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도 바티칸 벨베데레 궁에 있는 아폴로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건정한 몸, 손의 자세, 특히 그 얼굴의 모습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다. 머리 스타일까지 완전 똑같아.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도의 신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이거는 신성 모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당시에 많은 비평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미켈란젤로가 성인과 성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완전 누드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 신처럼 표현한 것도 불편한데 성인, 성녀를 완전 누드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시 비판의 목소리는 굉장히 거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교황의 의전 담당관이었던 비아지오 다 체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비판을 아마 앞장섰고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성당이 아니라 술집 아니면 뭐 매운 글에서나 적당한 그림이다라고 강렬히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누굽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안가풍을 하냐면은 지옥에 빠진 영혼들이 첫 번째 심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노스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염라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를 비판하던 비아지오다 체세나의 얼굴인 것이죠. 와. 어떻게 이거?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이 그림이 계속되는 한 자기의 역할은 뭔 거예요? 지옥의 염라대왕 얼굴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더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위치입니다. 들어가는 맨 문 밑에다 입구 바로 위에다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무섭다. 무서운 사람이다. 천재네. 우리가 그 작가를 비판했을 때는 어떻게 되돌아올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이 이제 누드로 그려졌다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고요. 사실 이 비판 때문에 이 작품은 거의 파괴될 뻔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양식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작품을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갈아엎은다면 그거는 정말 일종의 문화 파괴자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 때문에 이 작품 유지가 되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지가 된 건데 상당 부분이 다시 그려집니다. 완전히 갈아엎는 대신에 이 누드의 중요한 부위, 성인 성녀의 소위 그 중요한 부위에다가는 이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진 모습은 일종의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검열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런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다 쪼아내서 다시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배려를 한 건지 미켈란젤로가 죽은 다음에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미켈란젤로는 이 상황을 보진 못했던 것 같고요. 이 작업에 들어갔던 화가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기저귀 화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맨날 앉아서 뭐만 그리는 거예요? 기저귀만 그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했어. 웬일이야.
근데 저 질문하고 싶은데 너무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중요 부위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저 파란 부분만 엄청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거는 왜 저렇게 많은 수정이 필요했는지 궁금해지는데. 어차피 이거 편집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원래는 이 남녀가 벗은 몸으로 저렇게 같이 그려졌고 저 남자 성인, 비아지오 성인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를 보여준다. 저기는 완전히 다 쪼아서 다시 그렸다. 정확합니다. 거의 완전히 미켈란젤로하고는 관계없는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명작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운명의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1907년 7월 6일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프리다 칼로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아버지는 독일 출신 이민자여서요. 멕시코로 이민을 와서 첫 번째 아내와는 두 딸을 낳고 사별한 다음에 이제 재혼해서 이제 프리다 칼로를 포함한 4명의 딸을 더 낳았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프리다 칼로가 친언니하고 여동생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본명은 막달레나 카르멘 프리다 칼로 이 칼데론인데요. 그러니까 성이 길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아버지인 기에르모 칼로가 독일어로 평화라는 뜻인 프리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흔히 알려진 대로 프리다 칼로라고 줄여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프리다 칼로는 많은 자매들 중에서도 가장 유대감이 깊었던 건 동생 크리스티나였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제 만성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딸들을 잘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막내인 크리스티나를 유독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프리다가 크리스티나에게 굉장히 부러워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어려서요. 네, 그럴 수 있죠. 젊은? 젊은 거 좋죠. 무려 저 2살. 어린 나이에 더 어린 사람을. 아니면 외모? 아니면 외모? 네, 맞습니다. 왜? 아. 외모 왜? 바로 크리스티나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부러웠다고 이제 나중에 회고를 하기도 했고요. 또 크리스티나는 성격도 아주 여리고 순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이제 프리다 칼로는 뭐 종종 수업 빼먹고 남의 집 과수원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과일 훔쳐 먹고 굉장히 활발한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로 자랐어요. 그런데 1913년 장난꾸러기 소녀 프리다 칼로의 인생을 뒤바꾸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그러니까 프리다가 6살이었는데요. 네. 소아마비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네. 또 백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아마비는 근육이 변형이 되고 또 신체 마비가 생기는 병인데 대부분 어린 아이들에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다는 소아마비 증상이 오른쪽 다리에 나타났어요. 어떡해. 이 사진은 이제 프리다 칼로가 소아마비에 걸린 다음 2년이 지난 8살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 다리가 눈에 띄게 얇아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한 3분의 2 반 정도 돼 보이네. 네. 게다가 가늘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길이까지 짧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늘 사진처럼 오른쪽 다리를 뒤로 숨기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유. 어떡해. 안타깝네. 그래서 이때 프리다는 다리의 근육이 쥐어 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훗날 화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소아마비로 인한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야, 진짜. 이 그림은 상처 입은 사슴이라는 그림인데요. 고대 멕시코의 아스테카 문화에서 이 사슴이 오른쪽 발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사슴을 그렸구나. 그러니까 소아마비에 걸린 자기 오른쪽 발을 화살에 난도질당한 사슴처럼 표현한 거죠. 점점 주눅이 들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프리다 칼로는 상상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약간 캐스터웨이에서 이게 갇힌 사람이 윌슨을 만들어냈듯이 어. 또 본인 그 다리를 상징하는 사슴을 상상 속에서 사슴을. 만들어내서 사슴이랑 대화하고 네. 친구로 지냈던 거죠. 아, 비슷한데 맞아. 오답입니다. 알고 계시나 보네요. 저는 알죠. 우리 기자님은요? 그러면은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시죠. 모르세요? 네. 이것을 상상의 이것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정답. 상상 속의 왕자님. 오답입니다. 정답. 상상 속의 친구. 정답입니다. 친구를 따로 만드는구나. 네, 프리다 칼로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상상의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없어서 그랬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상상했던 내용을 또 그림 일기에 남겼는데요. 그걸 한번 함께 보실까요? 내 방의 첫 번째 창문에는 김이 서렸다. 거기에 나는 손가락으로 문 하나를 그렸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상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내 상상 속의 친구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춤을 추는 동안 나의 비밀스러운 문제들을 털어놓았다. 어떡해. 외로워요. 저렇게 어떻게 혹시 그러면 프리다 칼로는 외로움을 견뎌내려고 상상 속으로 좀뭐 도피를 한 건가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프리다 칼로가 상상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소아마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는 약해진 다리 근육을 단련해 보려고 축구, 권투, 우와. 자전거, 레슬링 이렇게 정말 다양한 스포츠를 배웠고요. 프리다는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서 소아마비를 극복하면서 이전의 활발하고 밝은 성격을 되찾아가게 되죠. 그 극복해 가려는 의지력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송수영 기자님, 이 프리다 칼로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지력이 굉장히 세네요. 예, 오히려 이 소아마비가요, 그 프리다 칼로를 아주 강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요. 프리다가 소아마비에 걸린 후에 아버지께서 이 딸을 챙겨주려고 일터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간질 환자였기 때문에 가끔씩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프리다 칼로는 상황을 또 수습했다고 하는데요. 프리다 칼로는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아나가는 이런 의지가 강한 성격으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랬군요. 이렇게 고통을 직접 마주하면서 소아마비라는 큰 시련을 이겨낸 프리다 칼로에게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의사. 맞습니다. 와. 와. 본인이 아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돕고 싶었던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겠네. 의사가 꿈이면.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프리다는 1922년 15살이 되던 해에 멕시코 국립예비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멕시코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워낙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학교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온갖 동아리에 다 참석하는 동아리 광이었대요. 우와. 인싸네, 인싸. 진짜. 게다가 또 선생님들에게 아주 짓궂은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하는데요. 와, 장난꾸러기였구나.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 수업을 방해하려고 창문에 폭죽을 매달아서 터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선생님 머리 위로 어머. 우수수 쏟아져 내릴 어머, 좀 정도였다고 해요. 교수님, 이 꿈이 의사인 학생 맞아요? 어떻게 장난만 치고 공부는 뭐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다는 또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특히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렇게 3개 국어에 능통했고 특히 머리가 좋아서 한 번 본 건 거의 잊어버리는 게 우와. 없다고 그래요. 잘 놀기도 하고 네.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바쁜 학교 생활을 보내던 프리다 칼로는 1925년 18살에 인생을 송두리째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응?
여러모로 바쁜 학교 생활을 보내던 프리다 칼로는 1925년 18살에 인생을 송두리째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비극은 충격적인 교통사고입니다. 아하. 버스 손잡이의 철제 기둥이 몸을 관통하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너무 끔찍한데 이거? 큰 사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너무 큰 사고인데요 이거? 그런데 이때 그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제 프리다를 도와준답시고 기둥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척추와 이제 신경에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됐죠. 그러면 당시 이제 프리다 칼로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아유. 여기 이제 당시 이제 사고를 이제 묘사한 그림입니다. 골반. 네, 보시다시피 오른쪽 쇄골 그리고 왼쪽 어깨 탈구가 보이시고요. 갈비뼈가 나갔고 척추도 많이 부서졌고 오른쪽 다리뼈는 11조각으로 부서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신의 뼈들을 다 하나하나 재조립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처참하게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끝난 후에도 살아있기는 했지만 의사들은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프리다가 곧 죽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교통사고 1년 후에 이제 사고 현장을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아유, 끔찍하다. 프리다는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 평생 자신의 교통사고를 그린 그림은 딱 이 한 점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답답한 심정을 남자친구에게 편지로 남겼습니다. 내가 팔을 펼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사람들이 팔을 당기며 시험해 볼 때마다 한참씩 눈물을 흘려 발도 너무 아파 완전히 으깨졌으니까 또 다리 전체가 끔찍하게 쑤시는데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 아픈 본인만 진짜 아는 거죠 이거. 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밤마다 내 침대에서 죽음이 춤을 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를 더 크게 절망시킨 게 있었는데요. 당시 철제 기둥이 프리다의 골반과 자궁을 뚫고 나왔는데요. 이 부상 때문에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히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불임인가요? 네, 바로 아이를 가지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고통이 상상이 안 돼요, 감히.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까지 다 왔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충격을 받은 프리다 칼로는 자신이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상상합니다. 프리다는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교통사고가 아닌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고 당한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러 내가 병원에 온 거다. 훌륭한 상상입니다만 아닙니다. 자기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아이를 출산해서 입원한 거라고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상이 점점 깊어지니까 출생 증명서를 가짜로 작성하기까지 했답니다. 그것도 무서운데요? 가짜 출생 증명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 남아 있어요? 네. 와. 그러니까 진짜 상상 임신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레오나르도는 은혜로운 1925년 9월에 적십자 병원에서 태어나 이듬해 코요아칸 시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프리다 칼로이며 이사벨 캄포스와 알레한드로 고메스 아리아스가 대부모였습니다. 여기서 알레한드로 고메스가 프리다 칼로의 남자친구고요. 그리고 이사벨 캄포스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절친했던 친구거든요. 프리다 칼로의 좌절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보면 도피죠 이건 약간 정신적인 고통이. 심지어 그때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기까지 하면서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프리다 칼로는 그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어쨌든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막 좌절하고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규현 씨 짐작하신 대로 프리다 칼로는 마음을 다잡고 사고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활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프리다 칼로는 어긋난 척추를 교정하려고 아주 특별한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프리다 칼로는 어긋난 척추를 교정하려고 아주 특별한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내 같은 거 아니야? 이게 프리다 칼로가 재활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코르셋들인데요. 이 코르셋들이 어긋난 척추뼈들을 제대로 맞추고 고정하는 역할을 했고요. 프리다 칼로의 몸에 딱 맞게 제작됐습니다. 뼈네 뼈. 이런 코르셋을 입고 지내는 괴로움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세요? 답답하죠. 네. 그래서 화가가 된 후에 갈갈이 찢긴 본인의 몸을 여러 작품으로 남겼지요. 대표적인 작품들을 함께 보시겠어요? 우와. 그림 속의 프리다 칼로는 절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이동식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몸을 보면 이제 척추에 수술 자국이 선명하고요.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또 다른 프리다 칼로도 눈물을 흘리면서 손에는 코르셋을 들고 있습니다. 척추를 다친 뒤에 재활하는 괴로움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실까요? 나왔던. 이건 프리다 칼로가 느낀 육신의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한 대표작인 부러진 척추라는 작품입니다. 상반신은 벌거벗은 채 코르셋만 착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척추뼈는 금이 가고 부서져서 위태로운 기둥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걸로 묘사했습니다. 온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못이 프리다 칼로가 하루 종일 느끼는 통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림만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무섭고 암울하게 그렸지 싶었는데 이 사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안타깝다. 이렇게 프리다 칼로는 온몸이 산산조각난 고통을 마주하면서 2년 동안 침대와 코르셋에 묶인 신세로 보내야 했습니다. 끔찍하다. 그런데 프리다 칼로는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이것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제 드디어 그림이 나오네요. 네, 바로 그림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유일하게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프리다 칼로에게 부모님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동이 이렇게 불편한 프리다 칼로가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렸을 것 같으세요? 누워서 그리나? 이거 매달아 놓고? 네, 맞아요? 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네 진짜. 그치, 네.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니까. 프리다 칼로의 부모님은 이 사진처럼 그러니까 프리다가 누워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특수 이제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마침내 1926년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가 19살 때 프리다가 그린 첫 작품이 탄생하는데요. 바로 자화상입니다. 예쁘다. 교수님 첫 작품을 본인 자화상을 그렸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대부분 침대에 누워서 보내다 보니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침대 캐노피에 이제 거울을 붙여두고 자신을 관찰하면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프리다 칼로에게 가장 좋은 소재였겠죠. 자화상.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이후에도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평생 무려 55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이거는 전체 작품의 3분의 1에 해당하거든요. 특히 이 그림은 라틴 아메리카 예술가의 작품 중 최초로 1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와. 이렇게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엔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미술사에서 자화상으로는 프리다 칼로가 가장 독보적인 화가로 꼽힙니다. 성수영 기자님, 그 프리다 칼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프리다 칼로는 그림을 통해서 고통을 치유하고 재활에 대한 의지도 더 불태우게 됐는데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난 죽지 않았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거든요. 그림이 그 이유예요. 이 정도로 이제 미술을 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술 관련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화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뇌와 인공지능, 컴퓨터가 됐건 로봇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것의 정의가 인간을 흉내낸 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근데 문제는 지능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딱 모든 거를 아우르는 답은 없어요. 우리도 사실 뇌 안에서 정확히 지능이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걸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비교하려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제가 포커스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100개의 기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굉장히 빠른, 굉장히 큰 계산 능력을 가진 어떤 프로세서가 100개의 기계마다 있고 센서도 있고 외부 세상을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막 이런 100개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과 100명의 기계에게 빨간색, 자주색 뭐 이런 색을 줬을 때 100개의 기계가 똑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다면 100개의 기계는 거의 똑같이 이 세상 속의 물리적인 신호들을 잡아내서 똑같은 답을 낼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100명의 사람에게 똑같은 색을, 물리적인 신호로 된 똑같은 색을 줬을 때 100명의 뇌는 다 이걸 다르게 받아들여요.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빨강이라고는 하지만 그 빨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보는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걸 저는 모든 뇌는 특별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기계와 다르게 저마다 우리는 세상을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시작을 해서 보여드리면 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뭘까요? 손. 상상력이 아주 기발하신 뭔가 더 재밌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해골. 이빨. 해골. 잉어. 제가 여러분께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하 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뭐냐면 소예요, 소. 소예요, 소. 여기 눈이 있고요. 귀가 있고 여기 콧망울이 있고. 소가 보이세요? 네. 제가 여러분께 추가적인 정보를 드렸어요. 하나의 점을 더 딱. 그러니까 이제 길을 뚫고 점을 보여드렸고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면 보여. 소밖에 안 보여요. 이제 여러분은 다시는 원래 그 이게 뭐지 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 여러분의 뇌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에 와 닿는 그 물리적 신호는 완벽히 똑같아요. 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제가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죠. 네. 근데 변화가 일어난 거는 이 물리적 신호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점이 하나 더 찍히고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은 아 이건 소다 기억을 한 거고 일단 뇌는 의미 있는 것을 기억하려고 해요. 내가 한 번 경험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미를 찾기 때문에 아 이게 소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이 그림을 보면 항상 소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뇌가 점과 점을 이으면서 세상의 정보와 정보에 의미를 주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비유적으로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뉴런이라고 그러면 신경세포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길이 있어요. 그럼 이 신경세포가 얘한테 전달하고 얘가 또 얘한테 전달하고 얘가 얘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거든요. 뉴런이 그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파이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동안 쫙 전기 신호가 오고 얘가 전기 신호를 보이면 얘가 옆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두 뉴런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이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모두 뉴런이라고 하고 제가 여기서 지금 신호를 드렸어요. 그럼 옆에 분이 어깨를 딱 치고 옆에 분도 옆에 분이 어깨를 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신호를 드렸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빨리빨리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뉴런이 사실 신호를 전달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파이어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신호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악을 저장하는 신경세포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아는 노래가 나오면은 파이어를 해주시고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해볼까요? 네.
여러분이 아는 곡에 대해서는 파일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곡에 대해서는 뭐 하지? 라고서는 파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사실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도 외부의 자극들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신경세포들에 대해서는 파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뭔지. 그냥 내가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야 저거 소야 라고선 따다다다 파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고 지각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은 뭔가 에로틱한 포옹을 하고 있는 남녀의 그런 그림이 보여. 맞죠? 네. 제가 이 뇌과학 강연을 가끔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오늘 학교에 가가지고 해요. 초등학생, 더 어린 학생들이 왔는데 이걸 보여줬어요. 헉, 놀랬죠. 어머님들 화내시겠다. 근데 다행인 건 아이들은 저 에로틱한 포옹을 보지 못해요. 왜요? 실제로 강연에서 제가 시험을 해보고 저도 신기했어요. 물어봐요. 이게 뭐가 보이니? 이러면은 9마리 돌고래가 보여. 이래요. 9마리 돌고래가 보여. 이래요. 돌고래, 엄마 돌고래, 아빠 돌고래, 애기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가 헤엄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지? 지금. 내 머릿속에 뭐가 있지? 왜 나? 자, 우리가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에게 저 돌고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다른 걸 봐요. 참고로 여러분이 어린아이, 7살짜리 아이가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보이는 거 똑같은 게 보이고 돌고래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뭔가 저녁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 아이예요. 정말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초등학교 가가지고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정말 돌고래, 물고기가 보인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외부 세계의 수많은 정보를 보면서 뇌는 이게 뭐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서 이제 점과 점이 연결이 돼가지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인지하는 어떤 길이 생겼어요. 길이 한번 생기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또 신기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색이 보이세요? 노란색. 흰색. 지금 요 안에는 노란색이 전혀 없어요. 흑백 사진이에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도 이걸 딱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뇌 스캐너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뇌 패턴들이 기록되고 있고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뇌가 보이는 패턴은 노란색을 봤을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전혀 없는데도 여러분의 뇌는 요걸 보고 있어요. 맞아. 신기하게도 사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는 순간 뭔가 첫 순간에 빨간색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의 뇌는 빨간색이 전혀 없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뇌는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이 빨간색을 보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정도는 다 달라요. 근데 빨간색이 없는데도 사과를 보면은 요 빨간색이 보여요. 심지어는 사진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냥 사과라는 말만을, 저 단어만을, 사과만을 보여줘도 요 사과가 뇌에서는 여러분이 딱 보이면서 상상이 돼요. 맞아. 신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떠한 상징적인 어떤 그 글자로 대변되는 무언가, 말로 대변되는 무언가가 들렸다, 보였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뇌 안에 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일단 사실 그 길로 가는 게 아닌데도 뭔가 하나의 점이 보이면은 내가 익숙하게 왔던 길로 갈 거라고 우리의 뇌는 일단 믿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면 신하영 씨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아펠? 발음 너무 좋아. 아펠. 독일 사람한테 아펠 이러면은 이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애플 이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애플 로고가 보이거나 스티브 잡스가 보이거나 이래요. 심지어는 인공지능도 저걸 봐요. 왜냐면 구글에다가 애플 쳐보잖아요. 사과 사진이 안 나와요. 전혀 다른 제품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소리가 어떠한 정보들과 연결돼서 길이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모든 세상을 볼 때 예측을 하면서 보고 있는 점이 있는 거예요. 뭐 좀 재밌는 거를 봤었는데 어느 전시회 갔었어요. 알쓸신잡 촬영하다가 갔었던 전시였는데 거기서 누가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김한석 씨. 제가 해도 됩니까? 예. 방송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방송 저는 이거는 외래어입니다. 전내 씨름. 전내 씨름.
한번 존낸 씨름. 네, 저는 이게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단어를 보고 여러분을 내 스캐너에 넣는다. 아마 이런 얼굴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거는 어젯밤 메이크업 전에 저고요. 진짜예요? 모르셨죠? 메이크업 전과 후. 자, 와, 진짜. 다시 돌아가서 존넨 씨름 했을 때 여러분은 이런 걸 상상하게 되는데 똑같은 단어를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사실 존넨 씨름이 뭐냐면요. 다시 한번 신하영 씨. 이걸 읽으면 존넨슈. 맞아요. 존넨시엄. 존넨시엄을 한국식으로 표기하면 존넨시름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 존넨시엄은 뭐냐면 독일인의 뇌를 본다면 이게 보일 거예요. 양산. 존의 해, 태양, 시엄. 그러니까 그 우산처럼. 그래서 존넨시엄 하면 양산인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어떠한 해석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그 길들이 한 번 생긴 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뇌는 끊임없이 어떠한 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어떤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봐요. 예를 들어서 요 사진을 보면 이건 여러 장의 사진이 빨리 보여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의 뇌는 아마 대략 3초마다 이 지하철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다가 나오는 것처럼 해석을 하다가 둘 다 볼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빠르게 지나가는 사진들을 뇌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뇌는 두 가지 길을 다 경험했거든요. 지하철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지하철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신기하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는 양쪽을 다 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길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의 뇌가 판단을 해버려요. 아주 빨리. 자, 이 고양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이 고양이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뇌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이미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왜냐하면은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아니야, 내려가는 거야, 아니야,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단 이 얘기가 시작되면 뭔가 이유들을 찾기 시작해요. 자세히 봐봐. 저 계단이 왼쪽, 오른쪽에 저거는 내려가는 걸 수밖에 없어. 튀어나온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분의 뇌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보자마자 가장 익숙하게 만들어져 있던 길에 의해서 저 사진을 판단을 하고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해석이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파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험이기도 해요.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10초 동안 오바마의 얼굴을 응시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부시 얼굴 보시면 안 되고 오바마만 봐주세요. 자,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은 10초 동안 부시 얼굴만 봐주세요. 눈을 떼지 말고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이제 가운데를 봐주세요. 자, 이 얼굴은, 이 사진은 오바마와 부시가 정확히 50대 50으로 섞여 있는 사진이에요. 우리가 합성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바로 전에 오바마의 사진을 보셨던 분들은 50대 50을 봤을 때 누가 보이나요? 부시가 보였어요. 부시를 보셨던 분들은 누가 보이나요? 오바마가 보였죠. 진짜? 그렇죠. 실험은 대조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10초 동안 부시 얼굴을 봐주시고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바마 얼굴을 봐주세요. 자, 10초 동안 이렇게 가리시고 하나의 얼굴만 보셔도 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이제 가운데를 봐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반대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우아하는 걸로 봐서 다 보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뇌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얼굴을 인지한다는 거는 그 얼굴을 인지하는 신경세포들의 큰 집단, 뭐 여러 신경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경세포는 우리 인간하고 좀 비슷해요. 똑같은 거 계속 주면은 되게 지루해하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같은 신호를 내가 이미 오바마한 거 봤어요. 10초 동안이나 보고 있으래. 10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아, 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아, 나의 아까운 인생의 10초 이러면서 막 굉장히 이 신경세포들이 싫어해요. 그 얘기는 똑같은 걸 나는 봤으니까 처음에는 이거야! 라고서는 파이어를 했다가 점점 파이어한 정도가 적어져요. 왜? 난 이미 아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보지 않았던 얼굴에 대해서는 새로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던 거에서는 다시 신호가 올라가요. 근데 보지 않았던 얼굴과 보았던 얼굴이 정확히 반반 섞여 있으면은 보지 않았던 얼굴의 신호가 더 강해져서 물리적 신호는 정확히 우리가 50대 50 합성해놨지만 뇌 안에서의 인지는 내가 보지 않았던 거에 더 세게 반응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갖고 와요. 바로 뭐냐면 이 큐브를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서 보더라도 총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개예요. 하나가 보일 수도 있고 앞에서 보면 2개가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3개가 보일 수도 있는데 어디서 보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면은 이 정육면체가 갖고 있는 모든 면의 반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면들이 6개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내가 했던 내 경험과 내 뇌 안에 만들어지는 길들에 의거해서 당장 보이는 어떤 모습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를 보여드리는 건 잠깐의 경험이 다른데도 다른 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저마다 다 특별한 다른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도 내가 보이지 않는 다른 면들이 이 사람에게 있다. 의식적으로 당장 느낌은 다 아는 것 같고 아 얘는 이래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뭔가 내가 보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 모두 열어놓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게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메시지예요. 고딕 미술 하면 어떤 것이 좀 떠오르십니까? 조금은 딱딱한 격식 있는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예,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딕하면 드는 생각인데요. 사실 조금 고딕 미술을 보고 나시면 그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아까 같이 빛을 이용한 최고의 미술을 끄집어낸 게 고딕 미술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고딕 미술의 진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성당입니다. 첫 번째 프랑스 고딕 성당을 제가 이곳에서 만났는데요. 아미앙 성당입니다. 제가 이제 런던에서 공부했는데 런던에서 그 당시 기차를 타고 파리에 갈 때 바로 이 아미앙에 들려서 이 성당을 봤죠. 좀 무겁고 칙칙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중세 기독교 성당의 매력은 어디에 있어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저 천정의 높이가 42m입니다. 와, 진짜 높다. 예, 말하자면 뭐 한 13, 14층짜리 되는 건물이 내부가 완전히 통으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폭은 좁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향승감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3, 4층짜리 되는 건물이 내부가 완전히 통으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폭은 좁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향승감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천장이 더 밝죠. 하늘에 닿아 있는 천장 쪽으로 창이 다 열려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러한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돌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실질적으로 저런 뼈대처럼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철골 기둥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돌로 다 만들고 기둥이 힘을 실제로 받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 빈 공간은 다 뭐로 만들었어요? 창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수록 창이 커져요? 위로 갈수록 창이 커져서 그야말로 천정이 가장 밝은 실제로 고딕 미술의 정수인 고딕 성당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밝고 명랑한 빛의 세계에 흠뻑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멋있고 좋은 힙한 공간을 가서 보시면 인테리어 중에 노출 컨셉 있는 거 아세요? 예, 천정 같은 거 다 드러내고 벽도 있는 거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중세 고딕 성당은 노출 컨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식이나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있는 재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고딕 성당이 높아질 수 있었던 거는 건물 바깥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힘을 기둥들이나 이런 곳이 받고요. 바깥에서도 다양한 기둥들이 솟아나서 힘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기둥들이 바깥쪽으로 있어서 밖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지만 가서 보시면 재밌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기둥을 조금 위쪽에다 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균열이 생겨갖고 아래쪽에다 하나 더 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둥만 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어디 정확하게 힘을 받는 곳에다가 정확하게 기둥을 대야 이 건물이 몇백 년이 지나도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중세 미술에서 우리가 조금 어렵고 알고는 싶지만 좀 낯섰던 그 부분을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성당, 샹트 샤펠레 성당인데요. 당연히 이 샹트 샤펠레 성당도 어디가 중요해요?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와. 대단한 곳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셔서 샹트 샤펠레를 안 보고 오시면 아무것도 안 보고 온 곳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더 마음이 안도가 됩니다. 갔다 온 사람들은 땅을 치죠. 저런 거 좋구나. 이것도 모자이크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중세 초기에는 모자이크가 중요하지만 중세 후반으로 오면은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유리 창이 이 미술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전통적으로 유리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유리를 만듭니다. 저 지금 아저씨 분처럼 이렇게 빨대에다가 유리를 녹여서 넣은 다음에 그거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굳거나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엄청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유리가 나오면 그 유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걸 잘라갖고 이어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게 되고요. 굉장히 힘든 거지만 합니다. 미술은. 혹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가서 성경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1100개가 넘는 성경의 에피소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짚어가서 보시면 중세인의 눈으로 샹트 샤펠레 성당을 마음대로 감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한 시간이 막 몇십 년씩 걸리게 됩니다. 예, 이게 여러 명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붙여서 왕실 후원 성당이라서 이렇게 호화롭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아주 국력이 솟아오르던 프랑스 루이 9세가 이 성당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이고요. 이 성당을 지은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물을 안치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물하면 잘 익숙하지가 않죠. 믿거나 말거나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썼던 그 가시 면류관이 여기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땐 400억이었으면 그 면류관을 살 때 1000억을 드립니다. 그렇게 귀했고 그걸 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당을 지은 겁니다. 그럼 어디 갔을까요, 면류관? 프랑스 혁명 때 없어졌어요. 고딕 성당은 아주 명확한 목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해 나가는데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변하냐면 더 높게, 더 밝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더 완벽하게 넘어갑니다. 꼭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죠. 그런데요,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유럽 갔다 오시면 다 똑같이 생겼다고. 맞아, 진짜. 다 똑같이 생겨 맨날 저 성당이 이 성당 저 성당 똑같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막 가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효준 씨, 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건물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저희는 말이 안 되지만 그분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조금만 알고 보면 그 개성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봐도 잘생긴 거가 있고 좀 못생긴 것도 있죠. 기둥이 앞에 두 개가 종탑입니다. 약간 이게 짓다 보니까 짝이 안 맞는 아미앙 성당이 높낮이가 안 맞죠. 그리고 파리에 있어서 있는 건물이 가장 단아합니다. 그래서 생긴 건 똑같지만 약간 개성들이 다 있어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이 성당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처음에 랑 성당 같은 게 24m였다가 아미앙 성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2m로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아까 봤던 뼈대같이 생긴 기둥 같은 것들이 등장하거나 플라잉 버트레스에서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더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높아지게 되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성당이 파리 근교에 있는데요. 내부 높이가 48m까지 갑니다. 그 당시 건축 기술로서는 맥시멈이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완성하지 못하고요. 균열이 가면서부터 여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보조 보강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노력이 뭐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좀 어떨 때 보면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중세를 생각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유가 뭐죠? 초고층 건물을 우리가 마천유라고 그러죠.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해서 마천유라고 그러고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해서 하늘을 긁듯이 하늘에 닿듯이 올라가는 건물을 마천유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을 때 세계 대공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짓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제가 거품에 있을 때 높은 건물을 짓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이 건물을 거의 완성할 때 되면 건물이 쓸모가 없어서 한동안 고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천루의 저주 또는 초고층 건물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첫 번째 벌어졌고요. 공교롭게도 이 부르주 칼리파가 지어질 때도 이 두바이가 국가 파산이 일어나 도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걸 뭐라고 하죠? 법칙이 되는데 실제로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연구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자가 저한테 연락을 하면 이게 역사적인 사례가 최근 100년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얘기할 텐데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연락을 안 하네요. 중세 성당도 사실은 하느님을 위해서 지은 성당이고 신에게 바치는 성당이지만 자꾸 높아지는 이유는 인간들의 경쟁이었습니다. 옆에 건물에서 25m 지면 나는 27m, 옆에서 27m 지면 나는 35m. 이게 인간들에 대한 경쟁의 의식인 거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죠. 바벨탑입니다. 이게 신에게 드리는 영광이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헛된 경쟁 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중세에 이런 대성당의 시대가 온 다음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옵니다. 소위 14세기 대위기라고 하는데요. 1330년대부터 금융이 붕괴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세 유럽의 최고의 위기가 오게 되죠. 블랙데스라고 하는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바로 그 위기를 뚫고 가는 게 서양 문화의 저력이고 르네상스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하신 조너스 소크 박사가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연구벌레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맨날 연구실에서 연구만 했는데 답이 안 나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딕 성당에 가서 그 안을 거니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뭐예요? 모든 문제가 입체적으로 바뀌면서 답이 팍팍팍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험 때문에 이 조너스 소크 박사는 자기 이름을 딴 연구소를 지을 때 뭘 중시했냐면 고딕 성당만큼 뭘 높이자? 천장을 높이자 해갖고 높은 천장을 가진 연구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은 쟁쟁한 상을 받게 되고요. 노벨상도 뭐 몇 개씩 받은 그런 아주 훌륭한 연구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이분이 어느 성당을 갔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데 가셨더라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아시시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성당을 가셨더라고요. 저 정도 가면 없던 영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성당, 지금 교황의 이름이 프란체스코 성인의 이름을 딴 프란체스코 교황이신데요. 프란체스코의 진짜 성인이 여기에 묻혀 계십니다. 내부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모자이크가 아니라 새로운 미술, 프레스코라는 벽화가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높이입니다. 이 높이가 연구벌레인 조너스 소크 박사님의 생각을 하늘과 연결시켜준, 영감을 준 소스일 텐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높이가 19m인데 우리 한국에 19m짜리 높이의 고딕 성당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저 보니까 19m보다 약간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18.2m인가 그렇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고 고딕 성당에 대한 이해가 생기셨으면 혹시 명동 성당에 갔을 때 또 압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갑자기 빵 터질지. 스켈리그 마이클이 중세의 이야기고 중세의 무대인 것 같지만 도리어 뭐가 되고 있어요? 네,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세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엉뚱한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5차 산업은 어떻게 될까? 6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데 계속 발전만 할까요? 인류의 역사는 정석기호가 있는 게 아니라 후진기호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이 만화 같은 상상이지만 중세의 문화가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찌 마법같이 오지 않을까요?